안녕하세요. 서울 자양동에서 살고 있는 83세 고정숙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주민등록증이 바라질 만큼 나이를 먹었지만 아직도 건강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몇 해 전 크게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진 이후에는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한강공원도 열심히 다니고 고기와 야채도 두루두루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네요. 사실 운동도 좋고 음식도 좋지만 건강에 가장 좋은 건 바로 스트레스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일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저는 솔직히 최근에서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자식 때문에 속 썩은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지만 이제 많은 걸 내려놓고 보니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됐네요. 오늘 제가 손녀딸에게 도움을 받아가며 이렇게 썰맘 채널에 글을 올리는 것은 제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제 경험담이 누군가에겐 한번 듣고 흘려보내는 재미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또 누군가에겐 타산지석의 교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그런 작은 희망을 담아 제 이야기를 조심스레 시작해보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소감의 말씀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애청자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연배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젊었을 적이야 집안이 유복하지 않은 이상 맨손으로 부딪혀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할 때였죠. 딸랑 3만 원을 들고 깡촌에서 서울로 상경한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깍쟁이들만 산다는 서울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며 살았어요. 남편은 볼펜 공장에 취직해 밤낮 없이 잉크를 묻혀가며 일을 했고 전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자식 새끼들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이악 물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남편은 공장을 때려치우고 사우디에서 돈을 벌겠다며 몇 년이나 집을 비웠고 저는 그런 남편 대신 아들 둘을 키우느라 허리가 휘는지도 몰랐지요. 돌아보면 정말 지난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그 덕에 애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도 보낼 수 있었어요. 장성한 아들들을 보며 나름 부모 역할을 잘한 거라 위안을 삼았네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4살 터울이 났는데 큰애 영훈이는 형이라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의젓하고 속이 깊었어요. 반면 작은애 석형이는 고집도 세고 시기 질투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사고를 치는 건 늘 작은애였고 큰애는 속 한 번 썩이지 않는 언제나 듬직한 아들이었죠.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성격이 다른 두 형제의 사는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큰애는 대학을 졸업 후에 번듯한 회사에 취직을 했고 작은애는 사업을 한답시고 이리저리 돈만 끌어다 쓰다 할 일 없이 세월만 보내는 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작은애 등짝을 수도 없이 때리며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도저히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큰애는 큰애대로 진득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작은애가 답답했고 작은애는 작은애대로 모범생형의 잔소리가 못마땅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형제간의 우애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석형이 너 지난번에 고깃집에 취직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왜 여태까지 출근을 하네? 아, 그거 때려치웠어. 뭐? 때려치워? 그럼 해보지도 않고 그만두기로 했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고깃집에서 일을 더럽게 많이 시키더라고. 서빙도 힘들어 죽겠는데 수도 피워야 하고 불판도 닦아야 한대나. 그래서 안 한다 했지. 얌마, 식당에서 일하는 게 다 그렇지. 그렇다고 하루도 일하지 않고 그만둔다는 게 말이 돼? 형이야, 넥타이 매고 점잖게 책상 앞에 앉아서 일만 하니까 모르지. 그런 일이 어디 쉬운 줄 알아. 다시 적당한 데 찾아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셔.
적당한 데가 어딨어. 처음에는 다 고생하면서 손에 익히는 거야. 네 입맛에 맞는 일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 또 잔소리, 또 잔소리. 정말 지긋지긋하다. 알았으니까 그만하라고. 두 형제는 만나기만 하면 툭탁거리기 일쑤였고, 저는 그런 둘째를 보면서 골머리를 써봐야만 했어요. 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다 제 같은 자식들인데 저라고 왜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작은 애가 지금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기 애를 찾을 거라 믿고 있었죠. 그런 작은 애가 말도 없이 집에 웬 아가씨를 데리고 온 순간 이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작은 놈은 온 가족들 앞에서 천한덕스럽게 장가를 가겠다고 나섰어요. 엄마, 아버지, 나 장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얘랑 결혼할 거니까 며느리를 좀 일찍 봤다고 생각해요. 뭐? 아니 석형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 네 나이가 얼마라고 벌써 장가를 가? 설마 너 혹시 무슨 사고 쳤니? 아, 나중에 얘기해 줄랬더니. 어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며느리도 보고 손주도 본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느닷없이 임신을 했다며 장가를 가겠다는데 얼마나 골이 아프던지요. 이놈의 자식이 자리 잡고 열심히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벌이고 만 겁니다. 저희 가족들은 작은 애의 남봉에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남편은 할 말이 목구멍에 걸리는지 한숨만 내쉬었고 큰애는 작은 애의 폭탄 발언에 옥신각신 말다툼을 벌였죠. 할 줄 아는 건 빈둥대는 것뿐인 작은 애가 어떻게 애를 키우며 살겠다는 건지 저조차도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애가 데리고 온 조망만한 아가씨를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뭐하는 아가씨인지 물었는데 카페에서 알바를 하다가 작은 애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작은 아가씨가 석현이의 애를 가졌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내칠 수가 없겠는 겁니다. 그래서 전 가족들을 앉혀놓고 작은 애 결혼을 허락하자고 말했어요. 네? 아니 엄마, 가장이 되고 애를 키운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밥벌이도 못하는 석형이 걔가 어떻게 가정을 꾸린다고 그래요. 그럼 애까지 가졌다는데 어떡하니. 일단 가족이 도와줘야지. 둘이 살만한 적당한 신혼집 해주고 먹고 사는 일은 영훈이 네가 좀 알아봐줘라. 형 좋다는 게 뭐니, 응? 엄마도 알잖아요. 석형이가 그럴 만한 감이 돼요. 아르바이트도 2주일을 넘겨본 적이 없는 애예요. 아무리 끌어주면 뭐해요. 따라올 생각을 하질 않는걸. 그래도 어떡하겠니. 철딱선이 없는 동생 형이 끌어줘야지 누가 끌어주겠어. 그러니까 영훈아, 하나밖에 없는 네 동생 너무 밉다 생각하지 말고 잘 좀 알아봐. 석형이도 이제 장가가고 애도 키워야 되는데 자기도 생각 있질 않겠니? 엄마가 너무 감싸고만 들어서 석형이가 더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도 몰라요. 걔가 학교 다닐 때부터 사고를 좀 쳤어요. 툭하면 쌈박질에다가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돌아오질 않나. 경찰서를 지 집처럼 드나들질 않나. 암튼 엄마가 석형이 결혼 허락하는 것까진 못 말리겠지만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하라고 해요. 순하고 착한 큰애가 단단히 화가 났는지 평소와 다르게 유독 차갑게 굴더군요. 네, 저도 잘 압니다. 큰애와 비교하자면 작은애는 보고 배운 것이 없어서 하는 짓이 불만이었죠. 그래도 제 자식인 걸 어떡하겠어요. 큰애는 진즉 제 짝을 만나서 번듯한 대기업 다니며 잘 살고 있으니 아무 걱정이 없지만 형에 비해 여러모로 부족한 작은애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걸요. 저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작은애의 결혼을 지원했고 덜컥 뱃속에 애를 가지고 온 며느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죠. 그래도 가정을 꾸리고 살면 작은애도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희망사항에 불과했어요. 작은 애는 아들을 낳고 키우면서도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닐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하는 말이 누가 뭘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어디 투자하면 팔자 편다더라 등등 헛바람만 잔뜩 들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만 했어요.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니 저는 며느리에게 대신 생활비를 지원해줬죠. 저는 남편과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50평짜리 상가를 하나 마련해 두었어요. 자식들 다 장가 보내고 난 뒤 남편과 함께 노후자금으로 쓸 용도였죠.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새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작은 애한테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도 친한 편을 닮았는지 애를 키우는 꼴이니 살림을 하는 꼴이 너무 엉망인 겁니다. 가깝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작은 애 집을 들여다보곤 했는데 갈 때마다 보는 건 엉망이 된 집안 꼴이었죠. 아유, 얘 도대체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설거지는 왜 하질 않고 쌓아 만드는 거야? 청소기는 또 언제 밀고 안 밀었어? 아유, 사람이 살려면 집을 치워야지.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어머니. 그렇다고 사평 씨가 일찍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저도 너무 힘들다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곳이냐? 돼지우리라고 해도 믿겠어. 그나저나 애는 잘 돌보고 있는 거니? 내가 니들 사는 걸 보면 정말 답답해 죽겠다. 어머니, 근데 오신 김에 애 좀 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요 앞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볼 일? 아니, 무슨 볼 일? 아유, 그건 아실 거 없고. 그럼 몇 시간만 받으세요. 저 금방 다녀올게요. 볼 일이 있다며 후다닥 짐을 챙겨나가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면 또 제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전 며느리가 볼 일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올 때마다 애를 맡기고 사라지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어야죠. 할 일 없이 노는 친구들을 불러내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 그럴 때마다 모른 척 넘어가주곤 했어요. 그동안 손주도 봐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면서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식모살이를 자처했죠. 그건 생활비를 한번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는 아들을 둔 저의 죄책감 같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걔네들을 가만히 두면 정말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작은 애가 자리를 잡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기댈 수 있는 건 역시 큰애밖에 없었습니다. 전 큰애네매를 만나 작은 애 문제를 의논했죠. 석형이가 저렇게 바깥으로 나들기만 해서 큰일이다. 지금은 내가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럴 순 없잖아. 여운아, 석형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석형이는 가정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안 됐나 보였잖아요. 자식이 겉멋만 잔뜩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좀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 좀 해봐. 그래도 형이 얘기하는 게 더 낫잖아. 걔가 언제 제 말을 듣긴 들었어요. 정말.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제가 생각 좀 해보고 석형이랑 얘기해 볼게요. 그래? 그게 첫말이지? 큰애가 나서준다는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보면 저조차도 큰애한테 의지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큰애라면 다 해결해 줄 것만 같았죠.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술에 잔뜩 취한 작은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뻘개진 얼굴로 마룻바닥을 두드리며 주점을 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 형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글쎄 나보고 양계장을 하래잖아, 양계장. 뭐? 양계장? 갑자기 네가 무슨 양계장이야?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형은 항상 그래. 자기가 대기업 다닌다고 은근히 뻐긴다니까. 고등학교 중퇴 동생은 닭 모이나 주면서 살아라 이 말이지. 참나 기가 막혀서. 그래? 아, 그런 형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서 집에 들어가. 네 마누라 눈 빠지게 기다리겠다. 아, 어서. 수주정을 부리는 작은 애를 간신히 달래놓고 큰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큰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육개를 유통하는 회사였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네요. 역시 큰아들의 설명은 제 생각과 같았어요. 큰애가 다니는 회사와 닭을 납품하겠다는 계약을 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였어요. 거기에다 회사에선 초보자들이 양계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였죠. 요새는 다 자동화로 닭을 키우기 때문에 품도 그리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애 설명을 듣고 나니까 작은 애가 하기엔 딱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서 작은 애 내외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걔들은 무슨 양계장이냐며 질색팔색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기회가 작은 애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애들을 설득했죠. 그러자 작은 애는 생각이 바뀌었던지 조금씩 귀를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큰애가 다른 양계 농가의 수익을 보여주며 조금만 열심히 하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하니까 그제야 급격히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작은 애는 양계장을 해보겠다고 결심했고 큰애는 그런 작은 애를 위해 양계장 인수부터 회사와의 계약까지 정말 자기 애처럼 진심을 다해 동생을 도와주었네요. 허름한 양계장을 리모델링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들어간 목돈은 회사의 대출 프로그램과 제가 간간히 모은 쌈짓돈이 동원됐죠. 큰애는 마치 자기 애처럼 어떻게 닭을 키워야 하는지 전문가를 모셔서 작은애에게 전수시켜 주었어요. 작은애의 양계장 사업은 저와 큰애의 설득으로 겨우 시작이 됐고 작은애는 차려진 밥상에 젓가락만 놓게 되었습니다. 막상 그렇게 일을 벌이긴 했지만 사실 작은애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무척 걱정이 됐어요. 아무리 자동화 시스템이라지만 양계장이라는 게 마냥 쉽게 덤빌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은애는 제 걱정과는 달리 닭 키우는 일에 제법 열심이더라고요. 첫 출하 때는 큰애 회사와 계약된 수량을 정확히 맞췄고 그 다음에도 좋은 품질의 닭을 잘 납품했다는 겁니다. 큰애 말로는 회사에서도 닭의 품질에 만족했고 물량을 더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작은애는 척척 목돈을 받았고 예전과는 달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었죠.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바로 이런 거다 싶더라고요. 서평이의 방황이 이제야 끝나나 싶었어요. 달라진 작은애 모습에 뿌듯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큰아들도 자신이 추천한 사업을 잘 꾸려가는 동생이 대견했던 모양입니다.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말이 양계장이지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했잖아. 암튼 잘해서 다행이다. 뭐, 형 덕분이지. 일이 단순해서 그런지 은근히 내 적성에 맞더라고. 수입도 무척 안정적이고. 암튼 고마워 형. 그래. 이제 항상 네 뒤에는 재수 씨랑 조카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열심히 해봐. 나도 회사에 잘 얘기해 놓을 테니까. 알았지? 알았어. 나 이번에는 정말 잘해볼 생각이야. 일이 풀려서인지 항상 딱딱했던 작은애의 표정도 순하게 풀려 있더군요. 그리고 형을 만나기만 하면 말다툼을 하기 바빴는데 이제야 형의 감사함을 알고 사이도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해 죽겠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작은 아들이 몰고 다니는 차가 비싼 외제차로 바뀌는가 싶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양대장으로 돈을 번다곤 하지만 그 정도로 돈을 버는 건 아닐 텐데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강남 아파트? 아유, 그게 돈이 얼만데 그곳으로 이사 간단 거니? 얘 석형아, 너 또 무슨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지? 형이 도와준 양대 사업 잘 하고 있는 거지? 아우,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엄마. 내가 옛날 박석형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형 덕분에 번 돈으로 유명한 곳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지 뭐야. 예쁜 닭들도 잘 크고 투자한 것도 대박 나고 내가 요새 운이 아주 터졌지 뭐. 뭐 투자?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내가 바보도 아니고 닭 팔아서 번 돈을 함부로 굴리겠어요? 걱정 말아요. 정말 믿을 만한 곳이라서 투자한 거니까. 암튼 다음 주에 이사하니까 놀러와요. 역시 강남이라 그런지 아주 우유리해요. 큰 소리치는 작은 애가 못 믿어웠지만 투자해서 수익을 무척 많이 냈다니까. 어쨌든 저도 기분이 좋더군요. 이제야 꽉 막혔던 작은 애의 운빨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작은 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작은 애들이 잘 풀리니까 이젠 엉뚱하게도 큰아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큰며느리가 전화와서는 눈물을 쏟으며 제가 몰랐던 일들을 고백하더라고요. 실은 애 아빠가 회사 거래처에서 고소를 당했어요. 명훈 씨 말로는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거래를 그만두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온갖 트집을 다 잡으면서 소송을 걸었대요. 그런데 과거에 접대를 받았던 게 문제가 됐나 봐요. 지금 회사에서 명훈 씨한테 사표를 쓰라고 난린가 봐요. 뭐야? 아니, 그게 정말이냐? 아유, 이 일을 어째. 큰애가 예상치 못한 성사에 휘말려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회사는 큰애한테 책임을 다 떠넘겼고 잘 다니던 회사에서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기가 막혔죠. 자세한 사정은 몰랐지만 갑자기 회사에서 쫓겨나다니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네요. 그 소식에 놀란 작은 애가 불이 나게 전화를 걸어 왔더라고요. 엄마, 형이 회사에서 잘린다는 게 사실이에요. 엄마도 그 소식 알고 있죠? 거래처에서 고소했다면서요. 그래, 그렇다는구나. 아니, 형은 어쩌다가 그런 일에 휘말렸대? 아니,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 계장은 아무 문제 없는 거겠죠? 그렇잖아도 네 형이 그러는데 자기가 회사를 나가도 너희 양 계장이랑 계속 거래할 거라는 거나. 원래 웬만하면 답을 바꾸지 않는다던데. 암튼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아, 이 형이 그래요? 하긴 토실토실한 우리 닭들이랑 형이랑은 아무 상관없긴 하지. 아, 그것도 모르고 괜히 쫄았네. 알았어요, 그럼. 내가 형이랑 통화해 볼게요. 그래, 알았어. 영훈이가 얼마나 심란하겠어. 네가 차분하게 얘기도 들어보고 위로도 잘 해줘라. 작은 아들은 큰애 퇴사가 자신에게 피해가 가진 않는다는 소식에 안도하는 눈치였어요. 형 걱정보다 자기 걱정을 먼저 하는 게 못마땅했지만 그런 걸 따질 여유는 없었네요. 결국 얼마 뒤 큰애는 거의 반강제로 사표를 쓰게 됐고 억울한 소송에서도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법원에서는 큰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거래처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큰애는 너무 억울했어요. 과거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건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었고 당시 상사에게 일을 배우고 있는 상태여서 언급결의 상사를 따라 접대를 받은 것 뿐이었다고요. 하지만 판사는 큰애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죠. 회사를 그만둔 큰애는 우울감에 빠져 살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아들이 맞나 싶을 만큼 피폐해져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지나간 날은 잊고 다시 재기하기를 바랬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바라보는 처자식을 생각해서라도 훌훌 털고 다시 일어서야만 하니까요. 큰애는 반년간의 방황을 멈추고 이제 귀농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인의 소개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일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샤인머스켓은 비싼 품종으로 인기를 막들고 있을 때였어요. 큰애는 있는 돈 없는 돈을 탈탈 털어 비닐하우스를 지었고 묘목을 심었네요. 뜬금없이 포도 농장을 하겠다는 게 걱정됐지만 어쩌면 심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농사만한 일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농이라곤 하지만 사는 곳과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은 아니니 해보지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큰애에게 닥친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큰애가 비닐하우스를 친 바로 그 해 엄청난 이력을 가진 태풍이 한반도를 덮쳤고 큰애 포도 농장은 초토화가 되고 말았죠. 큰아들은 태풍 피해를 입은 농장을 애써 수습하고 다시 포도 농사를 지었지만 큰애가 경작한 샤인머스켓은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며 결국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하필 샤인머스켓의 인기야 많은 농장들이 한꺼번에 재배를 했고 그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 탓도 있었던 거예요. 연거푸 닥친 불행에 큰애 집은 큰 위기를 맞게 됐어요. 애를 키우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정상적인 수입이 없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보다 못한 저는 남편과 상의를 해서 딱 하나 가지고 있던 상가를 처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3억을 큰애에게 전부 해주었네요. 그 돈으로 어떻게든 재기를 해보라는 바람이었죠. 사람이 살다 보면 나쁜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는 거야. 이 돈으로 어떻게든 살아봐. 너만 바라보고 있는 처자식도 생각해야지. 그래도 그렇지.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어머니 아버지 노후자금으로 쓰셔야 할 돈을. 자식이 다 죽게 생겼는데 노후는 무슨. 그거 없어도 우리 밥 안 굶으니까 힘내야 한다. 알았지? 알았어요, 엄마. 감사해요. 부모가 자식들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능력이 됐으면 모자람 없이 더 해줬을 텐데 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상가를 팔고 큰애에게 돈을 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작은 내외가 억울해 죽겠다는 듯 길길이 날뛰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엄마, 지금 사람 차별해요. 왜 형한테 그 많은 돈을 다 해준 거예요? 형만 아들이고 전 아들가 아니에요. 뭐? 그런 말이 어딨어? 너도 알다시피 형이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이잖니. 그래서 엄마가 급하게 상가 팔아서 좀 해준 거야. 그니까 왜 그런 걸 저한테 한마디 의논도 없이 결정했냐고요. 돈 3억이 작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 돈 절반은 내 거나 다름없잖아요. 안 그래요? 얘 서평아, 그런 말이 어딨니? 넌 지금 살만하잖아.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형 때문인데 꼭 그렇게 생각해야겠어? 뭐가 형 때문이에요? 다 내가 돈을 잘 불려서 그렇게 된 거지. 암튼 난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 서운해요. 이번 일 꼭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 꼼꼼하게 따질 거예요. 뭐라고? 아니, 그래도 이 녀석이. 작은 할일과 며느리는 자신들의 몫을 큰애에게 전부 떼줬다며 청화를 부리더군요. 그리고 굳이 자기 형을 찾아가서 나중에 계산을 철저히 하자며 따졌다는 겁니다. 큰애는 그런 작은애한테 크게 서운해했지만 작은애는 눈 한 번 껌뻑하지 않았어요. 저도 작은애의 차가운 태도에 기가 졸렸지만 망아지처럼 날뛰는 작은애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저러다 말 거라며 놔두라고 했지만 제 근심은 끊이질 않았죠. 자식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해서일까요? 어느 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길래 병원을 찾아가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MRI를 찍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MRI 촬영을 하게 됐는데 글쎄 제 머릿속 혈관 하나가 딸이처럼 부풀어 올라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 동맥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뜬금없이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에 가슴이 턱 막혔지만 빨리 발견한 것이 행운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위안을 받았어요. 내 수술이라서 겁이 나긴 했지만 미리 닥칠 일을 선제적으로 막는 거니까 곧바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네요. 병원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작은애 집에서 신세를 져야만 했죠. 이래저래 준비할 것도 많았고 수술 후에도 며칠간은 요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이 났고 전 작은애 집에서 보름간 신세를 졌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이 회복돼서 저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작은 며느리가 제 앞에서 핸드폰을 열더니 계산기를 막 두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갈 때 가시더라도 계산은 하고 가셔야죠. 이번에 병원비 결제 저희가 한 거 아시죠? 수술비랑 입원비, 그리고 저희 집에서 보름간 계셨던 숙박비 간병비. 이것저것 다 계산하면 2천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2천? 너는 아픈 시애미한테 농담을 하고 싶니? 나 너랑 농담해줄 기분 아니야. 농담 아닌데요? 이건 석형 씨랑도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석형 씨가 아무리 가족이지만 계산할 건 철저하게 계산하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형님네한테 막 퍼주시잖아요. 저희는 정당하게 계산해서 받겠다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너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거냐? 정말 나한테 2천짜리 청구서를 내미는 거냐고? 원래는 더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니까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드린 수고료까지 계산하면 3천은 너끈히 넘죠. 이것들이 정말... 그래 알았다. 내가 집에 돌아가서 2천 싸주마. 네 어머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작은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가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수술한 머리가 다시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큰애한테 제가 당한 본변을 알렸어요.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은 작은애한테 전화를 걸어서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은애는 시종일관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고 이게 다 형만 편애한 우리 탓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는 남편의 말에도 알겠다고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작은애 내외에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제가 작은애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이런 꼴을 보려고 그렇게 속을 끓였나 싶었네요. 뒷목을 잡은 남편 대신 전화를 건네받은 큰아들이 작은애한테 화를 내는데도 작은애는 작심한 듯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석현이 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한테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게 왜 말이 안 돼? 형은 공짜로 3억을 꿀꺽 했으면서 난 정당하게 병원비랑 간병비 계산한 건데 내가 형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거 아니야? 야,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네가 지금 누구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지 다 잊었냐고? 왜, 또 얌계장 얘기하게? 형, 솔직히 말해서 형은 회사에 한마디 해준 것밖에 더 있어. 닭도 내가 키웠고 돈 불린 것도 난데 왜 생색이야? 그럼 가족이 그 정도도 안 해줘. 그래도 이 자식이... 됐고, 난 이렇게 해서라도 내 몫을 챙겨야 하니까 빨리 엄마한테 2천 보내라고 해. 아니면 형이 해주던가. 뭐야 임마? 지금 말 다 했어? 그 사건으로 작은애 내외와 저희 가족은 완전히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일이 이렇게 번지게 된 건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너무 오냐오냐 키운 제 잘못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식에게 보내는다는 제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더라고요. 이런 꼴을 볼 줄 알았다면 절대 작은 애 집에 머물 생각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와중에 좋은 소식도 들려오더군요. 항소심까지 간 큰애 재판 결과가 180도 뒤집어진 겁니다. 거래사 사장의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증거 조작이 재판부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제서야 큰애의 억울함이 풀린 것이죠. 그리고 큰애는 회사에 다시 복직할 수 있었어요. 큰애를 퇴사 조치했던 회사에서도 자신들의 경솔함을 인정했고 큰애를 다시 복직시켜준 것이죠. 거기에다가 큰애가 회사를 나가 있는 동안의 연봉까지 다 챙겨주었다는 겁니다. 사과의 의미가 담긴 일종의 위로금 차원이었던 거죠. 다시 회사에 복직한 큰애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미흡한 관리를 이유 삼아 작은 애가 운영하는 양계장과의 계약을 파기시킨 것이었어요. 놀란 작은 애가 저희한테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아니 엄마, 형 회사에 다시 들어왔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얌대장이랑 더 이상 계약을 안 하겠다잖아요. 도대체 형이 왜 저러는 건데요? 네가 그 이유를 몰라? 정말 몰라서 나한테 묻는 거야. 지난번 병원비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가 하도 억울해서 괜히 심통 부린 거잖아요. 내가 설마 진짜 받으려고 그랬겠어요. 그건 나도 모르겠고. 암튼 이제 난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너 형이랑 네가 얘기해봐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니,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저 형 회사에 납품하지 못하면 정말 쫄딱 망해요. 저 많은 닭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지 말고 엄마가 형한테 잘 좀 얘기해줘요. 예? 저 요새 정말 심각하다니까요. 투자도 지금 잘못돼가지고 강남 아파트고 뭐고 전부 다 처분해야 할 판이라고요. 근데 양계장까지 망하면 정말 길거리에 나 앉아요. 시끄러워. 이제 나한테 더 이상 징징거리지 말고 니들끼리 행복하게 살아. 다신 전화하지 말아라. 끊는다.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날뛰는 남편도 당연히 자빈의 연락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그건 큰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훈이는 자기가 잘못했다며 제발 살려달라는 작은애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하라며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큰아이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이젠 다시는 작은애 장난의 짓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작은애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군요. 요새는 큰애 내외야만 왕래하고 지내고 있어요. 작은애들은 저희의 완강한 의지를 알아챘는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엄마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자식이라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원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딱 그런 경우인 것 같네요. 앞으로 작은 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제 자신도 궁금합니다. 또 제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게 바람직할지 여러분들의 고견도 궁금해요. 남부끄러운 제 이야기에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연에는 썰맘 시청자분들의 많은 의견이 사연자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둘째 분에게 연락이 온다면 어머니 아버지는 물론 첫째 아드님까지도 막내 철부지로 생각하고 넘어가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현명하게 결단 내리셨으면 합니다. 사연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 오늘의 사연에 많은 조언 부탁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